8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글로벌 경기 우려가 다소 우위를 보였지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만 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영국은 0.02% 소폭 내렸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9%, 0.6%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나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자 영향과 미국 원유 공급량이 5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에 전날보다 86센트 오른 96달러 3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리서치 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60.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스페인에서 부유한 주인 카탈루냐가 세 번째로 구제금융 대열에 합류하면서 스페인 지방정부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밤사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이 계속됐는데요. 현재 볼라베는 북쪽으로 물러났지만 또 다른 태풍 댐빈이 북상하고 있죠. 당분간 태풍 관리에 좀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살펴보면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엇갈린 가운데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짙었죠.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버냉키 의장의 잭슨홀 미팅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스페인에서 들려온 이슈, 다시 한번 스페인의 경제 위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정부인 카탈루냐가 중앙정부에 구제금융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페인에서 세 번째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주가 되는 건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그만큼 이제 지방정부 중에서 가장 예산이나 재정 상태가 좋은 부분이 카탈루냐 주라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도 그만큼 좋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식으면서 그만큼 현재 골이 좀 깊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에 카탈루냐 주는 스페인 중앙정부에 5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을 다시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 5월에도 긴급 유동성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3달 만에 다시 구제금융 신청을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정부는 스페인 전체 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부채 규모가 지방정부가 약 420억 유로 정도가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올해 만기 도래하는 지방정부 채권의 규모가 약 57억 5천만 유로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현재 SOS를 타진한 50억 유로를 이 채권 만기 도래 상환 자금으로 현재 상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스페인은 지방정부의 부실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약 180억 유로의 지방정부 구제금융을 현재 내놓고 있는데요. 이 구제자금 확보도 현재 완전히 일단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의 고민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 카탈루냐 주는 중앙정부의 유동성 지원을 요청을 했고 7월 20일 발렌시아 주를 필두로 7월 22일에는 무르시아 주가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8월 28일 날 카탈루냐 주가 스페인에 다시 SOS 신청을 했다는 점으로 세 번째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상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 금융을 받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EU 상임 의장은 또 이를 부인하기도 했었죠. 스페인의 전면 구제 금융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요. 헤르만 반 롬푸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마드리드에서 라오이 총리가 회담이 있었는데요. 회담이 끝난 후 양 정상이 이제 그 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라오이 총리가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 그 목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헤르만 반 롬푸이 EU 의장도 스페인이 전문적인 구제금융은 아직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라오이 총리는 그동안 ECB,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안정화기구, ESM의 회원국 국채 매입, 특히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현재 타진하고 있는데 이는 구제금융에 들어갈 경우 이에 부과되는 강력한 긴축이행 요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현재 절박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이슈 중에 이번 잭슨홀 미팅에 이 드라기 총재가 참석하지 못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든 시선이 이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는데 불참을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9월 3일 네. 그 ECB에서 있을 현재 은행 동맹의 현안을 챙기기에 시간이 빠듯하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만 네. 현재 버냉키 의장이 31일 날 잭슨홀에서 연설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날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지난 런던 올림픽 시즌 한 컨퍼런스 때 ECB가 그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매우 ECB 드라기 총재가 큰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기자회견을 마련하더라도 드라기 총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부분에서 현재 그 잭슨홀 미팅을 불참하는 부분도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도 캔자스시티로 현재 날아간 상태고요. 우리나라의 김중수 총재도 현재 참석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캔자스시티 잭슨홀로 현재 모여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적 완화와 관련된 주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은행 총재들의 현재 코멘트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산드라 피널터 클리블랜드 총재가 QE3의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를 했고 또한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니스 로카트 애틀란트 총재도 지난 8월 22일 날 QE3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현재 밝히고 있어서 현재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장은 일부는 매우 신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오는 31일 정말 잭슨홀 연설에서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언급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버냉키 의장이 QE3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7월 때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상하, 양하원,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의 연설 때도 특별히 그 언급이 없었던 내용에서 현재 잭슨홀의 그 연설을 맞이하는 버냉키 의장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카드를 내밀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특별히 경제 지표가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 9월에 양적 완화 카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 그대로 현재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확정치에 대해서 버냉키 의장이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8월 실업률 수치를 좀 챙기려는 의도도 버냉키 의장의 의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인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QE3에 아주 반대 입장을 현재 견지하고 있고요. 지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론폴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근본 이제 검토까지도 현재 나왔고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11월 6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연준 의장을 이미 바꾸겠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의 후보로는 글렌 허버드와 맨큐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또한 부통령 후보인 폴 라이언 공화당 후보도 QE3에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현재 온도차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밤사이 발표된 미국 쪽 경제 지표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QE3 카드를 꺼내기 전에 이런 지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주택시장 지표는 좋았고 네. 그 외 지표는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오른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자 기대지수 8월 수치는 한 달 전 7월 수치보다는 다소 좀 떨어진 수치가 나와서 경제 지표는 좀 엇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6월 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수는 2분기에 1분기 대비 현재 6.9%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압류주택도 다소 현재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2006년 아주 화랑시 주택가격 대비해서는 여전히 절대 수준으로는 아주 낮은 그런 흐름인데요. 2006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31% 정도 주택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소비자 기대지수는 60.6으로 예상치 66을 하회한 흐름인데요. 경기 선행지표 성격을 지닌 소비자 기대지수는 연말로 갈수록 재정 클리프, 피스칼 클리프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게 됩니까? 네. 그 국채, 네. 유로존의 국채를 좀 사달라. 이것이 이제 그 방문의 목적이고요. 그렇지만 중국은 현재 유로 지역의 파생 상품 거래 이런 쪽은 현재 거래를 많이 상당히 줄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자보 총리를 메르켈 총리가 30일과 31일 이틀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매입을 좀 종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바오 총리는 매입 의사를 밝히겠지만 그 시점은 아마도 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10월 지도부 교체를 앞둔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국내 시장의 수출 경기 이런 부분을 챙기기에도 현재 버거운 상태라 유럽의 국채 시장까지 현재 눈을 돌리기에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으로 프랑스 소식입니다. 프랑스 실업률이 13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이 벽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좀 힘이 네.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인데요. 실업률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난 4, 4분기 때도 9.8%, 금년 1분기에도 현재 10%의 육박이 되고 있고요. EU 집계로 나온 7월과 현재 6월 수치도 10% 전후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월별 공식적으로 실업률 발표를 하지 않고 실업자 수만 현재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7월 누적 실업자 수가 298만 7,100명으로 1999년 8월 이후 13년 만에 현재 최고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이 현재 의욕적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난 푸조 시트로엥의 대량 해고 이런 파문과 이번 주에도 까르푸가 인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런 점을 아주 스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고려와 현재 이런 노력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현재 시장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페인의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유럽 증시는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런 스페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더라고요, 대표님.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스페인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다소 있었지만은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강연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 보였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21.68포인트 하락세 보였습니다. 0.17% 하락한 13,102.99를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1.14포인트 0.08% 하락한 1,409.30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전일보다 3.95포인트 0.13% 상승한 3,077.14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 양상 및 약간은 관망 심리가 짙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개장 전 일본 정부가 10개월여 만에 경기 평가를 하향 조정한 것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다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이 다소 위안거리가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하락세가 짙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스톡스 유로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75% 하락한 267.18에서 마감을 하였고 국가별로 같은 경우에는 영국 지수가 0.23%대 하락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0.6%, 0.9%대 하락세 보였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1%대 그리고 0.2%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짙은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 후반에 있을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경기 지표 혼조세가 좀 나타났죠. 미국 증시에서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나타나면서 대신에 삼성전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제는 대부분 다 코스피 업종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정유주 쪽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상당히 유용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의료정밀 업종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료정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멀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은 1900에서 한 1930포인트까지 약간은 좀 하방 경직성이 좀 유지될 수 있는 한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계속 같은 자리에서 보합권에서 맴도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도 어제 나오기도 했었죠. 심기현 대표님,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어제장 역시나 좀 혼조 양상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약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강세 흐름 보였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1.5포인트 하락세 보였습니다. 0.08% 하락 흐름 보이면서 1916.3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5.7포인트 1.1% 상승한 499.53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5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상황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좀 매수해주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수급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1%대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다른 업종이 약간 좀 내리는 모습 그 전일과는 좀 다른 양상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강했던 업종 있다면 어느 업종입니까? 네, 우선은 의료정밀 업종과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의 강세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의료정밀 업종 5.6%대 급등세 보이면서 업종 가장 높은 상승 비중을 기록을 하였고 섬유 의복 업종도 1.1%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업종 1.1%대 하락, 그리고 증권 업종도 0.7%, 비금속 광물 업종 0.7%대 하락세 보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1.2%대 반등세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전에 7% 넘는 급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 강도가 약간은 좀 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현대모비스 0.8%대 상승, 그리고 신한지주 0.1%, SK텔레콤이 1.3%대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 보였는데 현대차 1.4% 하락, 그리고 기아차가 0.3%대 하락세, 그 밖에 현대중공 1.6%, 한국전력 1.3%, 그리고 NHN이 1.6%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혼조 양상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이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개장 전에 삼성전자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행스럽게 양봉을 그리면서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이상로 전문위원이 삼성전자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뭐 일단은 삼성전자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어제는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일단은 삼성전자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또다시 저는 조금은 또 위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120만 원을 또 돌파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어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도 좀 많이 나오면서 손바뀜 현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거래원 분석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지금 손바뀜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외국계 증권사가 많이 들어왔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매도하는 외국계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약간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31일 날 일본 법정성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시켰다. 그래서 120만 원 선을 지금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20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유지가 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또 뭐 내려가게 된다면요, 그때는 또다시 하방이죠. 그래서 115만 원까지 봐야 되는 선인데 일단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일단 장기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은 저가입니다. 저가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악화될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거래량적인 부분도 어제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었죠.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꼭 체크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가 쉬어가는 동안 코스닥은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5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업종별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군들 상승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는데 디지털 컨텐츠 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IT 부품 업종의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상승률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뭐 제약이라든가 금속, 비금속, 기계장비, 의료 정밀 기계 업종도 1%대 넘는 양호한 흐름 보였고 반대로 운송업종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오락문화 업종도 소폭 하락세 보였는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대부분 좀 강세 흐름 보인 종목군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0.1%대, 그리고 CG 오쇼핑이 3.4%대 상승세 보였고 인터플렉스가 4.1%대 급등세 보이면서 코스닥 시총 탑 10에 들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위메이드는 1.2%대 상승, 그리고 포스코 캠텍 3.7%대 상승, 메디포스트 5% 넘는 급등세, 그리고 태강이 2.8%대 상승세 보인 반면에 파라다이스는 0.6% 소폭 하락, 그리고 안랩도 0.7%, 젠백스 0.5%, 성광밴드도 0.8%대 하락세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전일 급락했던 IT 부품 업종 쪽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해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쪽에서는 33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특징적으로 가지고 온 건 신고가를 간 종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제 시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 일단 YG원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YG원 같은 경우에는 절삭 공구로 이제 대표되는 종목인데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의 아스카사에서 YG원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듣기면서 어제 뭐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안에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그 전에 워렌 버핏 그 아스카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절삭 공구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시금 YG원 한국에 뭐 국제적으로도 지금 세계 2위 정도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절삭 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시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일단은 점상한가를 갔다는 건 그만큼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조금 더 우리도 한번 투자를 조금 결심을 하셔도 되는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는 분석바로는요. 지금 가격대는 아직까지는 저가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더 14,000원 밑으로는 한 번 더 접근을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일단은 이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14,000원 밑으로 갔을 때는 한 번 더 시도해 볼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기계업종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상당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이 아까 전에 박미라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신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로 표현하면요. 아직까지 달리기 직전이죠. 이제 달리려고 하는 말인데요. 일단은 휴비츠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아졌죠. 일단 중국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중국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자체가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은 지금 투신권이나 기관에서 주로 들어오는 수급이고요. 그리고 안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부분에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반등 패턴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 자체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의 거기 부분을 지금 손맛김으로 기관에서 조금 끌어올리는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13,000원 밑으로는 괜찮은 가격대다. 대신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 밀집도가 좀 있기 때문에요. 조금 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만 보시더라도 신고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손절가는 하단에 12,000원 부근까지는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YG원과 휴비츠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렸습니다. 심경 대표님, 이어서 코스피 쪽 매매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저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KT에 대해서 200억 원 넘는 매수세 보였습니다. 그 밖에 현대위아 110억 원대, 신한지주 역시나 110억 원대,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매수에 대한 강도가 약간은 있었다라는 거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167억 원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163억 원, NC소프트 123억 원, 현대위아 95억 원, NH 93억 원의 매수세 보이면서 현대위아 외국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왔다는 점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매도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250억 원 넘는 매도세, 그리고 NHN 168억 원, 현대차, LG화학, 호남석유에 대해서도 매도세 보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세 일관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많이 줄었는데 325억 원 매도, 그리고 그 밖에 SK 하이닉스, LG화학, 현대중공업, 금호석유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면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LG화학에 대해서는 동반 순매도 나왔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SK 하이닉스와 LG화학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순 매도를 보인 반면 현대위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주는 종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은 어땠는지 이상로 전문위원님 살펴봐 주시죠. 네,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면요. 일단 다음 그리고 파트론, 그리고 CJ오쇼핑, 셀트리온,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이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덕산아이메탈, 그리고 테라세미콘, 그리고 CJENM, 그리고 파트론, 게임빌 같은 종목군이 있는데,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800만 화소를 만드는 기업은 몇 가지 없습니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다는 경향이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 자체를 보시면 일단은 삼성과 이제 애플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술 자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야 되겠죠. 시장 분위기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아몰레드 쪽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접해졌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폭이 좀 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군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 종목부터 보시면요. SM 그리고 게임빌, 그리고 AP시스템, 그리고 서울반도체, 크루셀텍 종목군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 YG원, 실리콘웍스, 서울반도체, 오성 LST 종목군이 있습니다. 이 중에 외국인이 지금 게임빌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코스닥 쪽이 어느 정도 기관의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보신다고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좀 더 남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와이즌베스트 심경 대표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장 이슈를 보였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코스피는 사흘째 조정을 받는 동안 코스닥은 500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역시 지금 계속 삼성과 이제 애플의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같은 경우 좀 애플 관련, 애플향 쪽 매출이 큰 이러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관련해서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닛을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삼성 쪽으로도 물론 공급을 하고 있고 애플 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한 35% 정도, 애플의 한 38% 정도, 즉 이제 애플향 쪽 이쪽에 더 비중이 좀 큰 그러한 업체인데요.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2011년도 기준, 작년 기준인데 국내용 중소형 VLU 시장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해외 시장까지 다 보자면 글로벌 한 3위 정도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요. 3분기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최대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애플향 그러한 매출 쪽인데요. 신제품 애플의 아이폰 5 그리고 또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라든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1인치 이번에 출시가 됐죠. 갤럭시 탭 이러한 신제품들의 효과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5 같은 경우에 이제 9월 말이라든가 10월 달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다면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2달 전에 보통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대비해서 한 75% 이상 이렇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소형 이런 비엘류에서 주 경쟁 요소는 고휘도라든가 균일도, 또 방막, 이러한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양산 능력 이런 부분이 좀 경쟁 요소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애플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고휘도와 균일도 이러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휘도와 균일도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가 약간은 좀 반비례라고 할까요? 두 가지 성능을 다 동시에 개선시키기 좀 어려운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 이런 도광판 패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능을 같이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동사 같은 경우 아이폰, 애플 쪽에는 아이폰 4에 처음 납품을 시작을 했죠. 좀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이폰 4S 때는 전체 물량의 한 50%까지도 점유를 하면서 좀 빠르게 그러한 부분을 빌려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마존이라든가 반젠노블이라든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이러한 주요 메이커 업체들로 좀 거래처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5에 이제 인셀 방식이라는 그런 일체형 터치스크린 이러한 기술을 좀 적용할 계획인데요. 해상도가 더욱 중요시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동사의 경쟁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좀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한 모습이 6월 달에 좀 저점을 형성하고 전일 이틀 전 같은 경우 상당한 좀 변동성도 좀 나타났는데 그때 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반사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애플 쪽의 어떤 매출 비중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나타났죠. 전일 물론 삼성 관련한 그런 부품들도 반등은 나타났지만 앞으로 좀 이쪽 종목들이 더 오히려 좀 좋은 흐름. 물론 단순하게 애플향 매출이 있다고 해서 좋다는 부분보다는 성장성과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다면 이런 종목들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PER 같은 경우에도 한 5.3배 수준, 상당히 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에 가담하실 때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전일 종가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쪽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라이콤 대응 전략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최근에 지금 계속 좀 종목별로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어떤 네. 업종별 이런 시장 흐름보다는 종목별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동성제약이라는 종목별 좀 이슈가 있는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그 공구 화장품, 즉 벌침을 이용한 그러한 화장품인데요. 중국의 수출 소식이 좀 나타나면서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그러한 종목인데요. 자회사의 HKO의 봉도 화장품 워터 에센스라는 부분이 중국의 위생 허가를 좀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중국 현지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그 봉도 화장품 같은 경우 상하이에 있는 이런 중국 최대 화장품 전문점이요. 코스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비롯해서 뭐 약국 체인점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까르푸, 뭐 샤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은 쪽으로 다 입점이 되면서 앞으로 동사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좀 도움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 214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 22억 원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좀 전개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뭐 홈쇼핑 판매 외에도 이제 오프라인 마켓이라든가 약국 진출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사실 좀 강점인 부분은 연모제 부분, 염색약 부분인데요. 연모제 시장에서 남성용 연모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 하반기 때 여성용 이런 연무비, 연모제, 버블비라는 부분을 좀 출시를 했죠. 이 부분이 좀 빠르게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연모제 시장 같은 경우 한 1,500원, 1,500억 원 정도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 같은 경우 한 20% 후반대 정도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 허가가 된다면 하반기에 홈쇼핑이라든가 대형 마트를 통해서 중국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좀 보자면 바로 당뇨병 치료제 오랄린이라는 미국의 제네록시스사의 그 약품이 있는데요. 국내 독점 판매권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동사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으로 좀 작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시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버블비라든가 봉도 화장품 이러한 모멘텀들이 앞으로 실적으로 계속 이어지는지는 좀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매매에 가담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수준에서 3,680원 매수가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입법화되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감액률이 지난 2011년 말 현재 98.7%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사, 결혼 등 큰 목동의 현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부터 월급 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은 월 평균 5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2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체납하면 인적 사항이 공개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옵티머스 G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LG그룹 관계사들이 개발 단계부터 협력해온 차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큰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입법화되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하죠. 어떤 근거 때문인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28일 개최한 금산분리 관련 법 개정 공청회에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나온 정중원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보험 및 증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제한하면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을 억제할 수 있지만 계열 상장사 지분은 대폭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지분은 늘어서 당장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정책국은 공정위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수석 부서인데요. 정 국장은 적대적 M&A에 노출될 상장사로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 호텔신라 등을 꼽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험증권사의 의결권을 제한했을 경우 삼성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5%에서 8.9%로 추락합니다. 또 삼성물산과 호텔신라에 대한 그룹 지분율은 각각 13.95%에서 13.9%와 15%에서 9.2%와 5.2%로 절반 이상 혹은 또 절반가량 줄어드는데요. 정 국장은 금산분리를 확대해서 이금융권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특정 그룹은 사실상 지배가 안 돼서 재계에서 재벌 해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금산분리 강화 정책이 삼성그룹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달한 거죠. 기업 집단들이 줄어든 지분만큼 추가 출자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 또 신규 투자가 감소하는 등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보험증권사의 소유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의 자본 적정성 평가에 계열사 출자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공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김 교수는 금산분리 강화에 동의하면서 재벌이 사모투자펀드를 통해서 은행을 간접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 휘청이는 금융산업의 회생 방안 모색하고 있는데 너무 우리만 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왔습니다. 네. 현금 영수증 감액률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98.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국세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현금 영수증 감액률이 2011년 말로 98.7%에 달합니다. 업종별로도 거의 다 90%, 10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구멍이 적지 않습니다. 정작 이사, 결혼 등 건당 큰 목돈 수준의 현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뤄지는 서비스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인데요. 이 같은 사각지대는 느슨한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기준 때문에 발생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들에게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소비자가 한꺼번에 큰 돈을 쓰면서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삿짐 센터, 웨딩 촬영 등 다른 서비스 업종에서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국세청 이 같은 제도 허점을 인식해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 받은 소비자들에게 직접 신고를 할 기회를 주고 있지만 제도가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하는 소비자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무 감행 소득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2,400만 원보다 낮추거나 아예 부동산, 결혼, 이사 서비스와 같은 생활 민감 업종은 소득에 관계없이 감행 의무를 지울 필요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고소득 직장 가입자가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직장 가입자 중 종합소득에 대해서 추가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로 한정됩니다. 연소득액을 12로 나눈 월소득액이 7,8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요. 이 금액을 상한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중에 약 3만 5천 명이 월 평균 52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보험료 수입은 약 2,158억 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는 20일께 부과 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네. 끝으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G가 어제 공개됐죠. 과연 스마트폰 주도권을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봐 주시죠. 네, 일명 코드명 G라고 불렸던 제품인데요. 이 LG전자 휴대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구본무 회장이 직접 특명으로 개발을 했던 제품이라 구본무폰, 회장님폰 이렇게도 불립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한국 시장에 이동통신 3사를 통해서 선보인 다음에 연내 글로벌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인데요. 옵티머스 G는 LG전자는 물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화학 등 LG그룹 계열사들의 연구개발 역량이 총결집돼 탄생한 야심작입니다. 그만큼 LG전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제품이고요. LG전자가 과거 휴대폰 시대의 영광을 넘어서 스마트폰 시대에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휴대폰 시장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올 때 삼성전자, 애플에 밀려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휴대폰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던 LG전자가 절치부심 끝에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LTE, 롱텀 에볼루션 폰 부문이었습니다. 글로벌 통신 시장이 LTE로 빠른 속도로 재편되면서 내놓은 LTE 폰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건데요. 지난해 10월에 옵티머스 LTE 시작으로 옵티머스 뷰 등이 인기를 끌면서 LTE 폰만 50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죠. 옵티머스 G는 지금 현존 스마트폰 중에 최고 사양을 자랑하는데요. 퀄컴이 개발한 차세대 LTE 쿼드코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차용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역시 디자인이나 이런 화면에 있어서도 지금 현존한 스마트폰 중에 가장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 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